윤석열 대통령이 G7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서 오늘 오후 일본 히로시마로 출국합니다. 이번 주부터 시작된 여기 나오죠? 이른바 외교 슈퍼위크가 정점을 찍을 예정인데요. 관련한 얘기로 프레스룸 라이브 시작해보겠습니다. 자, 민지수 기자, 먼저 윤석열 대통령 일본에서 2박 3일간 머무르는데 일정 보니까 상당히 빠듯한 것 같아요. 맞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조금 전에 서울 공항 떠나는 모습이 포착이 됐습니다. 파란색 넥타이 차림에 검정 정장을 입는 상태였는데요. 일본에 도착하자마자 호주 총리를 만나게 됩니다. 곧바로 이어서 베트남 총리와의 면담도 예정되어 있는데요. 이 저녁에는 히로시마 원폭 피해를 입은 우리 동포들과 만나는 자리도 예정이 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현직 한국 대통령으로서는 처음 만나는 자리라고 하는데요. 이런 일정 뒤에 바로 다음 날 윤 대통령 내일은 인도와 인도네시아 또 영국 정상과의 회담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 마지막 날인 일요일에는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한일 정상회담이 예정되어 있는데요. 이 같은 날 이 하이라이트인 한미일 3국 정상회담이 열릴 가능성도 높다고 합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 조금 전에 일본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는 G7 회원국은 아닙니다. 이번에 참석하는 거는 초청국 자격으로 참석을 하는데 이를 두고서 정치권에서는 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옵니다. 목소리 좀 듣고 오겠습니다. 이 외교는 여야 없이 좀 이번만은 좀 국익을 위한 데 대해서 격려도 해주고 좋은 조언도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는데 이번 G7에서 한미일 외교 안보 경제, 삼국 동맹, 그리고 서로 친교 결속, 뭐 공동체 뭐 이런 거를 이제 얻기 위한 이번 저는 G7 일본 회담이라고 보는데 망국적 강제동원 배상안의 대가로 일본이 한일 정상회담과 G7 정상회담 초청을 고려 중이라고 합니다. 일본행 티켓을 위해서 피해자를 제물 삼는 그리고 국민의 자존심을 저버린 행위입니다. 친일 매국 정권이라고 지적해도 할 말이 없을 것입니다. 자, 문성호 대변인. 민주당에서는 이번에 G7에 초청된 건 일제 강제동원 배상 문제하고 연결이 돼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어떻게 보세요? 외교라는 것이 당연히 여러 가지가 연동되어서 진행이 되는 건 당연한 일이고요. 다만 민주당에서 이제 이전 한일 정상회담 당시에 비판을 했던 것이 뭐 이번 외교에서 우리가 얻어온 것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실제적으로 이런 연동돼서 어떤 우리가 성과를 이룬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뭐 피해자들을 제물로 삼았다든지 뭐 국민의 자존심을 팔았다 이런 식으로 비판을 하고 있단 말이죠. 이 비판이 올바르려면 결국 우리는 일본과의 외교에서 아무것도 얻어오지 말아야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외교를 잘못하는 것이죠. 결국 이런 모순된 비판은 결국 반대를 위한 반대일 수밖에 없고 국익을 해치는 비판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성민 전 최고위원. 그런데 이제 이번에 G7 초청된 거 어쨌든 보면 우리나라 국격이 그만큼 올라갔다 이 부분은 좀 의심할 여지는 없지 않나요? 그렇죠. 하지만 이제 이 배경을 좀 더 살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일본과의 관계 개선을 굉장히 윤석열 대통령이 강조를 해오셨지만 실제로 그 강제동원 문제에 대해서 제3자 변제안을 선택하면서 일본 측의 적극적인 참여나 공식적인 사과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런 외교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일본 측이 여전히 우리가 채워달라고 요청했던 물의 반잔을 채우지 못하고 있다라는 비판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한일 정상회담이나 뭐 한미 정상회담이 이어졌지만 이후에도 최근에 보면 미국과 일본 간의 정상회담이 G7에 앞서서 열렸습니다. 이때도 보면 일본이 미국 측에 어필하는 방식은 한국과의 관계 개선을 적극적으로 해나가겠다라면서 어필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것은 결국에 한국을 정말 진정으로 외교 파트너로 생각해서라기보다는 그 미국이 한미일 안보 협력체를 만들고자 하는 그 의도에 일본이 발맞춰 움직이기 위해서 한국에는 제대로 사과하지 않으면서 오히려 미국 측에 뭔가 좀 성의 있는 조치를 기대하는 듯한 그런 모습이 굉장히 좀 부적절한 것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기 가능한 거죠. 자, 어쨌든 보면 뭐 여야 간 입장차는 좀 뚜렷한 것 같습니다. 김성수 변호사, 이제 뭐 그것도 그렇고 며칠 전부터 계속 이제 얘기가 나오는데 이번에 이제 G7 정상들 모여서 이제 만찬할 때 후쿠시마산 식재료로 만든 이런 음식을 대접하겠다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지금 말씀 주셨던 것처럼 현재 알려진 바에 따르면 지금 그 G7 정상들에게 음식이 제공될 거지 않습니까? 근데 그 음식 제공에 있어서 뭐 복숭아 주스라든지 우유라든지 그리고 또 화과자 이런 것들이 후쿠시마산이 제공될 것이라고 이렇게 알려지다 보니까 이에 관해서도 이제 이게 조금 후쿠시마산에 대해서 좀 여러 가지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 관련 어떻게 정상들이 반응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관심이 가고 있고
그리고 아베 전 총리 같은 경우에도 예전에 이 후쿠시마산 관련해서 이제 홍보를 위해서도 더 이렇게 먹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그때 당시에는 굉장히 일본 내에서도 여론이 좋지가 않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번에는 일본에서도 이걸 어떻게 받아들일지 그리고 또 각국 정상들이 이렇게 먹는 모습을 보이다 보니까 이 국제적으로 또 어떻게 받아들일지 이런 부분들이 조금 관심이 모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여기 이제 일본 측에서 공개한 사진이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후식족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게 뭐 우유 과자라고 하고요. 여기가 이제 뭐 구슬 양갱, 여긴 탄산수, 뭐 복숭아 음료 등등 있는데 여기 이 음식으로 만든 것들이 바로 후쿠시마산 식재료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지난 도쿄 올림픽에서도요 선수촌 내에서 후쿠시마산 식재료로 만든 음식을 선수들에게 제공했죠. 그런데 우리나라 대한체육회는 별도 공간을 만들어서 우리나라 대표 선수들에게는 한국산 식재료로 만든 그런 음식을 제공을 했습니다. 자, 물론 일본 입장에서는 후쿠시마산 농수산물의 이런 활성화가 후쿠시마의 부활이다 이런 의견을 제시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근데 국내 정치권에서는 이 문제 가지고 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옵니다. 좀 듣고 오겠습니다. 후쿠시마 식재료로 만든 음식을 정상들한테 대접하겠다라고 합니다. 아니 글쎄 어떻게 됐든 네. 정상들의 건강은 안보 1호입니다. 그 나라. 윤석열 대통령의 건강은 우리 대한민국 안보 1호가 되는 거예요. 왜 하필 문제가 되는 후쿠시마 오염수를 먹고 자란 그러한 농수산물을 식탁 위에 올리겠다 하는 것은 우리 대통령 받으면은 크게 문제 상하겠지만 지금 다 같이 먹는 거라고. 이 아마 일본 정부로서는 그런 국제적 우려에 대해서 무슨 뭘 하는 것 같은데 뭐 자기들 그 일부 지역의 이익을 위해서 이렇게 했다가 국제사회 용납하겠습니까? 그리고 미국 대통령이나 이 참석하는 유럽 대통령이 예. 뭐가 아쉬워서 일본 정부에 그걸 갖다가 위험한 것을 먹게 되겠습니까? 그것은 오히려 중요한 일본 정부로서도 시험대가 될 것이고. 문성호 전 대변인, 이게 국제행사 때마다 일본에서 이제 국제행사 하면은 후쿠시마산 식재료로 만든 음식을 이렇게 항상 제공하고 또 항상 논란이 돼요. 자, 이번에는 서방 선진 7개국 정상들이 참석하는 이 자리에 후쿠시마산 식재료로 만든 이런 음식들이 나온다. 어떻게 보세요, 이거는? 실제로 지금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 처리수에 대한 어떤 불안 심리는 결국 어떤 과학적인 사실에 기인하기보다는 이 방사능 오염수라는 것은 위험하다는 어떤 일반 지식선에서의 상식과 실제로 그것이 왜 위험하지 않은지에 대한 충분한 전문적인 지식이 있을 때 알 수 있는 사실과의 간격이 있기 때문이거든요. 이것을 이제 뭐 세계 국민들에게, 세계인들에게 뭐 제대로 전달할 수 있다면 좋겠지만 그렇다면 굉장히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들기 때문에 이러한 어떠한 행사에서의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이 안전성을 전달하려는 일본의 의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실제로 이런 과학적인 사실로서 후쿠시마 오염수의 위험성이 낮다는 것과는 별개로 또 그것을 불안해하는 심리 또한 있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런 세계인들을 설득하려는 모습을 계속 보이려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 좀 이따가 이제 다루겠지만 이 오염수 문제도 아직 과학적으로는 검증이 완전히 끝난 문제는 아니잖아요. 완전히 끝났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지금 국제원자력기구나 대한민국의 원자력 안전위 등에서는 실제로 일본이 제시한 계획대로 오염수 처리와 방류가 이루어진다면 식용으로 사용해도 괜찮다. 이 정도의 평가가 나오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물론 일본이 그것을 제대로 시행하는지는 저희의 감시가 필요하겠죠. 그렇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과도하게 불안심리를 부추기는 것은 결국 반지성주의로 갈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과학적인 사실 위주로 이야기가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수민 전 최고위원, 뭐 후쿠시마산 식재료로 만든 음식을 제공한다라는 거 앞서도 제가 잠깐 언급했지만 뭐 후쿠시마의 부활을 일본은 외치고 싶을 거예요. 그 외에도 이번 G7 일정 중에 보면 기시다 총리가 이 G7 정상들과 함께 자료관? 히로시마 원폭 자료관 여기를 찾는다고 하는데 여기서도 어떤 의도가 좀 읽히지 않나요? 그러니까 지금 이 원폭 자료관에는요. 원폭 피폭자의 유골이 있고 그다음에 피폭 전후의 히로시마의 모습이 담겨 있다라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기시다 총리는 그 핵무기 없는 세계를 만들겠다라는 의지를 정상들을 동원해서 밝히려는 것으로 보이고요. 더 나아가서는 최근 이제 국제사회의 현안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계속해서 지속되고 있는데 지금 이 전쟁 중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핵무기를 사용할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그 원폭 희생자들을 보여주거나 강조함으로써 이 핵무기 사용의 위험성을 알리고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견제하기 위한 의도도 깔려 있다고 보입니다. 혹시요, 일각에서 이런 얘기 나오더라고요. 어쨌든 일본은 2차 세계대전 전쟁 당사국인데
어쨌든 저기는 원폭 피해를 입은 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피해국이다라는 걸 조금 내비치려는 하는 의도 아닌가 이런 시각도 일각에서는 좀 나오긴 하거든요. 그렇죠. 사실 이제 미국 측에서 핵무기를 사용했던 전력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본 측에서는 사과를 요구할 수도 있는 상황인데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미국 측에서는 사과할 의향이 없다라고 잘라 말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1차적인 목적으로는 미국 측의 사과라든지 이런 명시적인 부분보다는 오히려 우크라이나 전쟁에 있어서 좀 러시아를 견제하거나 실제로 이번에 G7 그 회담에서 주요한 의제 자체가 이제 핵 군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러시아에 대한 적극적인 견제를 함께 이제 합의문 형태로 만들어 갈 것이라고 하는데 젤렌스키 대통령도 직접 온다는 그렇죠.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이 이 G7 정상회담 자체가 러시아를 견제하는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이러한 일정 역시도 일본 측이 본인들의 참상을 이야기하는 데 효과적으로 보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미국 측이 어떻게 보면 의도에 좀 더 맞춰서 진행되는 부분도 있어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김성주 변호사, 그 외에도 보면 윤석열 대통령이 방일 기간에 기시다 총리하고 한국인 원폭 희생자 위령비 같이 참배를 해요. 이런 거는 여러 의도를 떠나서 우리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의미 있는 일정이 아닌가 싶기도 해요. 네, 맞습니다. 이 원폭 피해자가 그때 당시 이제 한국인도 많이 거기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상당히 많았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는 이 위령비가 있는데 이게 히로시마 평화공원 내에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한국인 원폭 피해자에 대한 위령비가 별도로 있는 것인데 이번에 이제 기시다 총리와 함께 이렇게 조금 참배를 드린다고 하다 보니까는 굉장히 조금 의미가 있는 부분이고 이게 78년 만에 거의 이제 참배가 되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는 아무래도 이 원폭 피해자들 측에서도 굉장히 좀 반갑고 고마운 일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인터뷰 내용 하나만 좀 소개해 드릴게요. 이 정원술 한국 원폭 피해자 협회장이 한 인터뷰인데 78년 만에 우리 대통령이 우리의 고통을 알아준다는 자체가 얼마나 한없이 고맙고 기쁜 일이겠는가 이런 인터뷰를 했는데 자 오늘 저녁에 당장 이 원폭 피해를 입은 히로시마 동포들과의 간담회 자리도 있습니다. 이 자체만으로 해도 상당한 좀 의미를 부여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쓰던 물이면 너부터 마셔라. 그리고 일본의 수영장에 쓰고 그러면 될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정말 옛날 사드 괴담이나 광우병 괴담하고 비슷한 이야기입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보고 싶은 곳을 가서 우리가 검증을 할 때 필요성이 있는 거지 시찰단 왜 가면 뭐합니까? 지금 국민은 재정 적자 무역 적자 모든 것이 어려운데 후쿠시마 관광 보내는 거죠. 가서 안녕하십니까 오염수님 하는 것 외에는 뭐가 있어요? 자, 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를 점검할 우리 시찰단 오는 21일부터 5박 6일 일정으로 일본 후쿠시마를 방문합니다. 자, 앞서 들으신 것처럼 정치권에서는 이 시찰단 관련해서 여러 가지 얘기들 나오는데 이것도 좀 짚어보겠습니다. 민주스 기자, 일정이 5박 6일이에요. 네. 당초 예상했을 때는 한 3박 4일 정도 예상했는데 이게 좀 길어졌네요? 맞습니다. 원래는 나흘 일정이라고 했는데 5박 6일이라고 발표가 났습니다. 네. 하지만 실제 검증하는 일정 자체는 나흘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22일 첫날에는 일본의 관계 기관과의 기술적인 회의를 진행을 합니다. 그 다음 날부터 이틀 동안 원전 현장을 찾아서 오염수 관리 실태를 직접 확인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네. 이 시찰단의 활동은 이 후쿠시마 원전 시설과 이 오염수 처리 절차를 확인하는 데 집중될 예정이고 이 오염수 정화 장치인 일명 이 알프스 다핵종 제거 설비와 해양 발출 설비의 설치 상태, 성능 점검 결과 등을 확인한다고 합니다. 김성규 변호사. 근데 이제 우리 시찰단이 이 후쿠시마 이제 독도전력 있는 이 지역 가도 여기서 오래 머물 수는 없다 이런 얘기 나오는데 그건 왜 그런 거예요? 예, 이게 지금 방사능 시설을 지금 시찰을 하려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이 시설에 오래 머물게 되면 피폭이 될 수가 있는데 현재 규정상 이게 어느 정도 이상의 시간이 있으면 그 규정을 넘어가는 정도의 피폭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결국에 시찰을 간다고 하더라도 현장에서 이제 볼 수 있는 시간은 조금 제한되어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 시찰단 가더라도 이거 점검 제대로 할 수 있겠냐 이런 우려가 나오는군요. 네, 맞습니다. 자, 박성민 전 최고위원. 조금 전에 우리가 도입에 들었는데 박지원 전 국정원장. 그래서 여기 가면 안녕하십니까 오염수님 이 말만 하고 돌아오지 않느냐. 저희 제작진 중에 아침에 이제 박지원 전 국정원장 인터뷰 내용 듣고 이 말이 상당히 좀 기억에 남는다 이런 얘기를 아침에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우려가 참 나오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실제로 지금 후쿠시마 시찰단을 두고 여러 가지 그 공방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요, 실효성이 있는 방문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오히려 견학이나 관광 정도에 그치는 수준으로 검증은커녕 일본 정부의 일방적인 설명만 듣고 오히려 한국이 일본을 정당화해 주는데 들러리 서게 되는 것 아니냐라는 우려가 본 논쟁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런 우려를 불식시킬 만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내용을 정부에서 내놓고 있지 못한 것도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국무조정실에서 시찰단 관련해서 브리핑을 오늘 했는데요. 여기 보면 민간 전문가가 빠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문위원들을 포함해서 가겠다는 것인데 이 자문위원들이 혹여라도 뭔가 일본 시찰에 대해서 객관적인 검증이나 비판적인 이야기보다는 오히려 일본 측을 좀 정당화하는 논리를 내세우는 사람일 수도 있는 것 아니냐라는 불안도 있는 것이고 투명하게 이런 명단을 공개해서 이 시찰단이 정말 안전 검증을 할 수 있는 주체인지를 밝히는 것부터 정부가 투명하게 해야 지금 시찰단의 실효성이 없다라는 이 비판을 정면으로 반박할 수 있는 근거라도 최소한 생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런 문제들 때문에요. 민주당 이재명 대표도 이 시찰단과 관련해서 비판의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목소리 듣고 오겠습니다. 우리 정부에서는 아직도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지 과연 검증을 할 것인지 수박 겉핥기 시찰을 하고 올 것인지에 대해서도 내용이 결정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일부 국민들께서 이거 대체 고교 수학여행 준비만큼도 준비를 못하는 것 아니냐라는 한탄을 하고 계십니다. 지금처럼 일본의 눈치만 살피면서 검증 신용만 하다가 우리 또한 오염수 테러, 방사능 테러의 공범이다라는 지적을 받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문 전 대변인, 어쨌든 뭐 국민적인 우려도 참 많고 지금 보면 뭐 야당에서도 상당히 좀 비판의 수위를 높이고요. 어떻게 좀 보세요, 여당 쪽에서는? 실제로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제가 앞서서 지금 후쿠시마 오염 처리수가 과학적으로 안전하다라는 이야기는 결국 일본이 내어놓은 계획대로 진행이 되었을 때 이야기거든요. 실제로 다만 이제 국제적인 기구나 우리나라에서도 있는 어떤 원자력 기구에서 일본이 이러한 계획을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것까지는 확인이 된 것으로 지금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뭐 민주당 측에서 뭐 이야기를 할 때 이런 식의 뭐 대량 방류는 없었다 이런 식으로 본질을 호도하기 때문에 조금 국민 여러분들께서 모르고 계시지만 실제로 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는 30년에 걸쳐서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그 얘기는 저희가 30년 동안에 여기에 대한 감시가 필요하다는 이야기인데 한꺼번에 싹 하는 거 아니고 30년 동안 천천히 한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것이 비판이 나오려면 지금 일본이 제시한 계획이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과학적이긴 하나 30년 동안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일본이 어떤 노력을 할 것이며 우리가 만약에 일본이 그것을 해내지 못했을 때 어떻게 그것을 브레이크할 수 있는 것이냐 이런 거에 대한 목소리가 나와야 되는데 뭐 너부터 마셔라라든지 이런 식의 어떤 감성적인 비판이 되고 있어서 이런 비판은 오히려 좀 잘못된 상황으로 몰고 가는 게 아닌가 이렇게 걱정이 좀 됩니다. 하나만 더요. 어쨌든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문 전 대변인 얘기한 것처럼 이런 국민적인 우려 불식시키려고 오늘 간담회도 하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이 간담회에 참석한 분이 그 오염수 1리터 마실 수도 있다라고 했던 앨리슨 그 옥스퍼드대 교수하고 같이 간담회 하는데 2시부터 간담회를 한다고 하니까 지금 1시간 반 정도 흘렀으니까 아마 좀 있으면 이제 끝날 것 같긴 해요. 근데 야당에서는 이렇게 비판을 합니다. 아니 오염수 식수로 써도 괜찮다는 사람 불러다가 무슨 간담회를 하느냐 이렇게 비판을 하거든요. 그 비판이 제가 앞서 말씀드린 비과학적인 잘못된 비판인 것이 지금 이 일본의 계획대로 처리가 된다라면 말씀하신 대로 식수로 사용해도 괜찮습니다. 지금. 다만 그것이 올바르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감시할 체제를 갖출 수 있느냐 없느냐 결국 쟁점이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비판들이 자꾸 어떤 감성적으로 오염수를 그렇다면 뭐 너네가 먼저 마셔봐라. 이런 사람을 데리고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이렇게 논리적이지 않고 감정에 치우쳐서 끌려가고 있기 때문에 제대로 된 담론이 형성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께서 어떻게 비판을 하는 것은 뭐 야당으로서 해야 되는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것이 과학적인 문제인 만큼 어떤 국민 감성이나 정서에 빗댄 비판보다는 이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서 과학적으로 비판을 해주시는 게 좀 더 건전한 비판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박성민 전 최고위원 어쨌든 뭐 건전한 비판 말씀하셨으니까 건전한 비판은 야당에서 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가는 시찰단 임무는 상당히 좀 막중하죠. 막중하죠. 근데 처음에 논란을 자초했던 건 정부입니다. 애초에 관련한 부처에서도요. 국무조정실의 그 오더에 따르겠다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로 구체적으로 정부 안에서 계획이 세워진 게 없는 상태로 발표가 미리 돼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그 기시다 총리가 발표하고 나서 합의문처럼 나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금 여기에 대해서 처음에는 뭐 1박 2일 이야기가 나왔었어요. 그리고 뭐 시찰단
이라는 명칭 가지고도 논란이 있었고 맞아요. 한술 더 떠서 일본 정부에서는 경제산업상이 나서서 이 시찰단이 오염수의 안전을 검증할 만한 그런 자격으로 오는 것은 아니다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해서 논란이 됐었죠. 네. 그렇다면 지금 상황에서 정부가 취해야 할 조치는 도대체 누가 가는지, 가서 어떤 절차로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를 객관적으로 증명해서 우리 국민들에게 설명할 수 있을 것이냐가 돼야 되는데 사실 기간이 늘어난 것 외에는 아직 세부적인 합의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이유로 구체적 계획이 발표되지 않아서 국민들 입장에서는 일본 측의 논리에 오히려 설득되거나 일본 측의 논리만 일방적으로 듣고 오는 거 아니냐. 사실은 유명무실한 시찰단이 되는 것 아니냐라는 비판이 있는 거죠. 이런 부분은 충분히 건전한 비판으로 새겨들어야 하고요. 여당 일각에서 지금 오염수를 오염 처리수로 부르자 이런 주장까지도 하는 의원님들이 나오고 앞서 본 이런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는 전문가를 불러다가 토론회까지 열어서 오히려 관계부처에서는 그냥 일부 학자의 의견에 불과하다라고 선긋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부분도 국민의힘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먼저 우선시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어쨌든 뭐 얘기들 종합을 해보면 여러 우려들이 나오는 거는 사실입니다. 이 우려들 불식시킬 수 있는 거 바로 철저한 검증뿐이라는 거 우리 시찰단도 아마 잘 알고서 일본에 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네, 뉴플리 오늘 제목은 민주당 2개의 돈봉투입니다. 오늘 아침 서초동에 전현직 민주당 의원들 차례대로 등판했습니다. 먼저 8시 48분 이른바 돈봉투 의혹으로 당을 떠난 이성만 의원. 현역 의원 가운데 처음으로 검찰 조사를 받으러 나왔고 1시간 뒤엔 바로 옆 건물이죠. 이 법원에 노웅래 의원이 뇌물 혐의로 첫 번째 재판에 출석했습니다. 이 서로 다른 별개의 사건, 이 금품을 준 사람과 받은 사람 의심받는 입장도 다르지만요. 이 두 사람의 기자회견은 닮은 꼴이었습니다. 먼저 부당한 돈 주고받은 사실 전혀 없다라고 입을 모았는데요. 네, 저는 돈 준 사실이 없습니다. 네, 전달한 사실이 없어요. 저는 단연코 저에게 뇌물을 줬다는 사업가와 일면식도 없습니다. 단 한 차례 전화 통화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검찰은 전가 16범이나 되는 사람의 말만 듣고서 네, 2개의 돈봉투 이 두 사건 모두요. 금품 전달을 암시하는 녹취록의 존재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는데요. 두 의원 모두 이 녹취록이 조작됐다라는 입장입니다. 하나는 3월 30일경에 틀었고 하나는 5월 3일경에 틀어진 내용을 한 달이라는 시간이 경과했지 않습니까? 이거를 마치 하나의 연속된 일인 것처럼 묶어서 편집해서 처리한 거는 다분히 의도를 가지고 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정치검찰은 부정한 돈 받으면서 돈 세서 받습니까? 이건 악의적인 고의적인 왜곡입니다. 녹취록 조작 그거 밝혀내겠습니다. 안 들린 걸 들린다고 하면 그건 조작 아니에요? 네, 방금 들으신 노웅래 의원, 인허가 청탁 등의 명목으로 한 사업가로부터 6천만 원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죠. 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노 의원 체포동의안 요청 이유 직접 설명했는데요. 이때 발언 여야 모두에게 재소환됐습니다. 노웅래 의원의 목소리, 돈봉투 부스럭거리는 소리까지도 그대로 녹음되어 있습니다. 어떤 이상한 소리가 자꾸 들리는데 김남국 의원 돈봉투 받는 소리가 보시락 김남국 의원한테 돈봉투 전달하는 소리가 어디서 이상한 소리가 자꾸 들리는데 김남국 의원 코인 받는 소리 같은데? 하루가 지나면 60억, 86억, 100억 이상으로 불어나는 김남국 의원의 코인 지갑 소리였습니다. 네, 민주당의 돈봉투 의혹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이재명 민주당 대표, 이 동문서답 화법으로 대응해 당 내에서도 비판이 나왔는데요. 이번 기자회견 좀 어떻게 보셨나요? 김연아 의원은 어떻게 돼가고 있어요? 몰라요? 송 전 대표가 출국 금지 조치된 여기는 좀 어떻게 보세요? 우리 박순자 의원 순서는 어떻게 돼갑니까?
관심이 없으신가 보군요. 무조건 탈당 관련해서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도 있으셨는데. 우리 태영호 의원의 그 녹취 문제는 어떻게 돼갑니까? 그 명백한 범죄 행위로 보이시던데. 그래서 보는 사람 무슨 뜻인지는 대략은 알겠는데 네. 그러나 그러한 대응을 쉽게 공감하기는 좀 어렵다고 봅니다. 왜 저런 얘기를 반응을 굳이 보였을까? 국민 입장에서는 썩 그렇게 잘했다 이건 박수 받기는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네, 오늘 검찰 수사에 앞서서 자진 탈당한 이성만 의원, 선당 후사의 정신, 억울함을 밝히고 돌아오겠다라는 입장입니다. 이제는 무소속으로 국회에서 앉는 자리도 달라졌는데요. 아직까지 손가락질하고 아직도 그런 힘이 남으셨네요. 참 부끄러운 줄 아세요? 왼쪽으로 옮긴 거 부끄러운 줄 아세요? 총장. 네, 이성만 의원 돌아오겠다라고 했지만 검찰은 혐의 입증에 자신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10명 안팎의 명단을 특정했다 이런 보도도 나왔는데요. 오늘 이성만 의원에 이어 다음 주에는 윤관석 의원, 이렇게 돈봉투 살포에 관여하거나 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의원들 줄 소환한 다음 이 종착지이자 지금 몸통으로 지목된 송영길 전 대표도 부를 예정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여튼 이나 이 둘은 또 호남이잖아. 거기 해야지 오빠. 아이 오빠 호남은 해야 돼. 따라 누구 얘기를 하길래 그래서 참 열심히 하네요 그랬더니만 연길이 형이 그러더라고. 그래서 안 그래도 내가 조금 처리해줬어. 더 열심히 하라고 그랬어. 연길이 형이 뭐 어디서 이제 구했는지 그런 건 모르겠지만 내용은 모르고 많이 처리를 많이 했더라고. 네, 멀리 파리에서 돌아온 송 전 대표. 앞서 이 검찰이 부르기도 전에 셀프 출두했지만 조사받기에는 실패했었는데요. 전화까지 안 받을 필요 없나? 네, 당사자들은 전면 부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성민 전 최고위원님. 이 초선이지만 이성만 의원도 뭐 베테랑 정치인입니다. 노웅래 의원 4선인데요. 오전에 해명하는 발언들 청년 정치인 입장에서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본인의 방어권을 최대한 행사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이는데요. 다만 지금과 같은 논란이 불거졌을 때 법정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국민들 앞에 비춰지실 때는 최대한 겸허한 자세로 임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돈봉투 사건과 관련해서 저도 당에 참 아쉬운 것이 진상조사단을 자체적으로 꾸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탈당이 이뤄졌고 사실상 검찰의 수사를 따라가고 있는 상황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다면 국민들이 접한 이 사안과 관련해서는 녹취록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녹취록을 들어본다면 너무나 구체적인 이야기가 오고 가는데 이 시점에서 당사자로 지목되고 있는 의원이 이렇게 본인의 방어권만을 강하게 행사한다고 한다면 국민적인 눈높이에서는 맞지 않겠죠. 법적으로는 좀 더 따져볼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요. 네. 이 돈봉투 수사 이제 시작 단계입니다. 김성수 변호사님, 이 돈을 건넸다라고 의심받는 사람들 조사가 끝나면 이제 받은 사람들을 부른다. 뭐 현역은 명단 10명 특정됐다 이런 보도도 나왔는데요. 앞으로 검찰 조사 수사 어떻게 진행될 거라고 보십니까? 이 사건 같은 경우에 지금 이제 수사를 한 이유가 사실관계를 특정하기 위한 겁니다. 그리고 이 사실관계를 특정을 하려면 경우에 돈이 나온 출처가 나와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게 전달이 되는 게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전달을 한 사람들에 대해서 지금 그 혐의를 받는 사람들에 대해서 수사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받은 사람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받은 사람들로 또 의심되는 사람들을 불러서 받은 사실이 있느냐를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해야 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지금 현재 이 파악되고 있다는 이 당사자들에 대해서는 검찰에서 일단은 뭐 참고인 신분이든 피의자 신분이든 이제 소환을 해서 뭐 받은 사실이 있는지, 그리고 받았다면은 어떠한 상황에서 받았는지 이 신빙성에 대해서도 한번 좀 따져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이 당사자들은 전면 부인하고 있지만 이 검찰은 혐의 입증에 자신하고 있습니다. 이 핵심 증거인 녹음 파일 역시 상당수 이미 확보한 것으로 전해지는데요. 이 앞서 이 녹음 파일에 등장한 윤관석 의원 목소리 직접 듣고 오시죠. 관석이 형이 꼭 돈을 달라고 하면 뭐 한 2천만 원 주고 저녁 먹을 때쯤 전화 올 거예요. 그러면 10개 주세요. 누구한테? 윤한테? 예. 네. 5명이 빠졌더라고. 오늘 안 나와갖고. 아니 모자라면 오빠 채워야지 무조건. 그래서 하는 김에 다 해야지.
녹취 많이 들어보신 내용일 것 같습니다. 김성수 변호사님, 당초 이 수사 이정근 녹취 파일에서 시작이 된 건데 뭐 분량이 3만 개가 넘는다 이런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검찰이 알려진 것보다 지금 확보하고 있는 내용이 더 많을 것 같은데 이성만 의원 뭐 이게 짜집기 된 내용이다 이렇게 해명을 했어요. 입증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예, 일단 그 녹취록 자체에 대해서는 녹취 사실은 맞다라고 하는데 그 취지가 왜곡됐다라고 주장하는 것 같습니다. 뭐 여러 가지 녹취가 있는데 그 중에 일부 녹취를 이렇게 두 개가 한 개의 세트인 것처럼 이렇게 좀 보도가 나가다 보니까는 그 취지가 왜곡됐고 뭐 돈봉투라든지 이런 단어가 언급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게 꼭 지금 현재 혐의를 받고 있는 그런 객체라고 볼 수 없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는 일단 이 녹취록을 단초로 해서 관련자들을 수사를 하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범죄 사실을 이제 입증할 수 있는 물증 같은 것도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압수수색도 여러 번 지금 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런 압수수색 물증과 그런 것들을 다 합쳐서 일단은 기소가 될 것이고 법원에서는 그런 물증들이나 이런 부분들 합쳐서 볼 것이기 때문에 현재의 녹취록은 수사의 단초 정도로 볼 수가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그 경위나 이 취지 자체가 다르다라고 한다면 그 부분이 좀 핵심 증거가 되기는 어렵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특히 검찰 수사가 이 돈봉투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이 송영길 전 대표에게까지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 민주당에 미칠 파장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재명 대표는 여전히 취재진의 질문에 잇따라 동문서답하며 이 문제를 회피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재명 대표 당대표 출마 선언 당시에는 책임은 회피가 아니라 해결이다. 말이 아닌 행동을 해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문성호 전 대변인님, 이재명 대표 이렇게 이야기했던 분인데 지금은 계속해서 부인을 하고 회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죄 판결이 나오고 나면 오히려 역풍을 맞을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실제로 이제 이재명 대표가 본인 스스로 가지고 있는 사법 리스크에 대해서도 꾸준히 부인으로 일관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금 드러나고 있는 사실이 수사를 받고 있는 인사들이 송영길 전 대표의 핵심 캠프 관계자였고 경선 당시 실행된 것이기 때문에 저는 송영길 대표까지 수사가 진행이 되고 실체가 밝혀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어떤 드러나고 있는 사실들을 무작정 부인만 하다 보면은 결국에는 스스로 그런 거짓말이 드러났을 때 혹은 본인이 잘못 알고 있던 사실이 드러났을 때 국민들의 감정이 더욱더 이 민주당이 비판적으로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전수조사 등을 통해서 사실을 확인한 후에 스스로 잘못한 것이 있으면 공당으로서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였다면 조금이나마 이러한 책임을 덜 수 있었을 텐데 어떤 탈당을 했다는 명분만으로 모르쇠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 수사 진행 상황에 따라서 국민 여론은 더더욱 안 좋아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박성민 전 최고위원님 지금 탈당 이야기 나왔고 아까 진상조사 이야기도 해주셨는데요. 민주당에서 탈당이 만능 치트키다 이런 내용도 나오고 비판도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당이 지금 상당히 무력하게 대응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돈봉투 사건도 그렇고 코인은 그나마 그래도 진상조사단을 꾸렸지만 어쨌든 김남국 의원이 갑자기 탈당을 해버리게 됨으로써 지금 진상조사단은 조사 자체를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단된 거죠. 그리고 마땅한 제명이나 징계 조치도 내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논란이 터진 지 10일 만에 윤리위에 제소를 했기 때문에 상당히 대응이 늦었다. 계속해서 반박자 늦는 대응을 당이 하고 있다라는 점에서 비판을 피하기가 어려워 보이고요. 저는 당이 좀 더 기민하게 이 사안을 대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사실 논란은 언제든지, 문제는 언제든지 터질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당이 이 문제를 어떻게 대처하느냐, 이 태도를 국민들께서 훨씬 많이 보실 거기 때문에 뭐 제 식구 감싸기라든지 온정주의가 여전히 우리 안에 남아있는 것 아니냐라는 자성을 통해서 좀 기민하게 그리고 엄격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해 보입니다. 네, 문성호 대변인님, 이 여당에서도 사실 논란이 됐던 게 태영호 전 최고위원이 윤리 직전에 사퇴하면서 뭐 징계 수위를 낮췄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실제로 당내에서 최고위원을 사퇴한 것으로 인해서 좀 징계 수위를 낮추는 것이 바르지 않냐 이런 의견이 있었고 실제로 결과가 그렇게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윤리라는 것은 말 그대로 어떤 법적 책임을 묻는 것이 아니라 이런 국민 정서상 뭔가 잘못한 것에 대한 징계를 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스스로 어떤 책임을 인정하고 먼저 자리를 내어놓는 모습이 있다면 어느 정도 징계 수위를 낮출 수 있다. 이런 것이 일단 기본적으로 있는 것이고요. 다만 지금 여기에 대해서 논란이 되는 이유는 뭐냐면 이제 작년 이준석 대표가 윤리위와 관련됐던 여러 가지 내용 중에 어떤 확인되지 않은 의혹만으로도 결국 당 대표라는 중요한 사람이 결국 징계로 인해서 자리를 물러나게 됐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당시에 굉장히 강력하게 대처했었던 윤리위가 이번에는 뭐 어떤 좀 사정을 봐주는 듯한 모습을 보이면서 이전에 있었던 모습과 다르지 않느냐. 그럼 결국에는 이번에 결국 봐준 것이 아니냐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당 스스로 좀 반성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거는 어지간한 대선 후보도 그렇게는 기사가 안 납니다.
이쯤 되면 거의 이준석 대표가 단행할 때 급의 관심도다 이거는. 지금 김남국 의원에 대한 국민의 관심도도 그 정도로 높은데 이게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부정적인 관심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확인되지 않은 그런 사실들로 인해서 굉장히 그 마녀사냥하듯이 여론재판이 막 이루어졌거든요. 그러면서 당내에서도 제대로 된 그런 의혹에 대해서 조사하지 않은 상태로 이게 탈당이 이루어지고 이렇게 막 넘어가 버린 거예요. 자, 어제 저희가 이 시간에도 전해드렸죠. 지금 두문불출하고 있는 무소속 김남국 의원이 한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찍힌 사진이 공개되면서 나오는 정치권의 여러 얘기들 저희가 도입 부분으로 한번 들어봤습니다. 김성수 변호사. 자, 그런데 이 김남국 의원 관련해서 김남국 의원이 민주당 탈당한 이후에 민주당에서 진상조사단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주요 자료는 하나도 주지 않았다 뭐 이런 얘기가 들리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민주당 진상조사단에서 11일에 이제 관련 자료를 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네.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이제 뭐 제출을 하겠다 이런 취지가 있었겠죠. 그런데 16일에 이제 탈당을 했지 않습니까? 네. 탈당한 다음에는 이제 자료가 오지 않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민주당에서는 일단 탈당을 했기 때문에 진상조사단에 자료를 내지 않는 것인지 뭐 이런 부분들을 조금 감안을 해서 다시 한번 요청을 했다고 해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뭐 별다른 자료가 나오고 있지 않다 보니까 민주당 내에서도 이와 관련해서 뭐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좀 그런 이야기가 있고 또 그리고 민주당의 그 탈당하기 전에 가상화폐 관련해서 굉장히 논란이 많이 되다 보니까 매각을 권고를 했었고 이때 당시에도 이제 이행을 하겠다 이런 취지의 대답을 했었는데 실제로 이제 이후에는 좀 이게 매각이 어렵다 이렇게 답변을 하다 보니까는 여러 가지로 민주당에서도 고민이 깊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서민 전 최고위원, 당 차원 얘기 한번 해볼게요. 어쨌든 당이 지금 상당히 좀 시끄럽잖아요. 그래서 한 언론에서 자체 여론조사한 결과가 있어서 저희가 하나 준비해봤는데 자, 지금 돈봉투 파문하고 김남국 의원의 코인 파문 이 중에서 민주당에 어떤 것이 더 위협이 되느냐 이런 질문에 43%가 다 둘 다 위협이 된다 이렇게 이제 1위를 했고 자 그럼 둘 중에서 돈봉투 파문이 더 위협적이다가 10% 김남국 의원 코인이 더 위협적이다가 11.2% 나왔거든요. 이 조사 이거 어떻게 좀 분석을 하세요? 당 입장에서. 보시다시피 둘 다 위협이 된다라는 의견에 저도 매우 공감을 하는 바이고요. 사실 뭐가 더 문제냐, 뭐가 더 최악이냐라고 가릴 수 없을 만큼 둘이 좀 어떻게 보면 다른 유형으로 당내 구성원이 일으킨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사실 뭐 돈봉투 파문 같은 경우에는 당내에서 당대표 경선을 하던 와중에 이 일이 벌어졌다라는 의혹이 있는 것이고 그렇죠. 그렇다면 이것은 선거와 연관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당의 대표를 뽑는 선거에서 금권 선거가 이뤄졌다. 이것은 민주당이 그동안 민주주의의 가치를 수호하기 위해 싸워왔던 이런 당의 역사와도 정면으로 배치되는 일이고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만약에 온정적으로 대했다. 이 논란을 그저 개인의 일탈로 치부하거나 의혹을 축소하려는 움직임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더 비판을 받아야 마땅한 일이겠죠. 네. 그리고 김남국 의원의 코인 사태 같은 경우는요. 또 이제 당 구성원의 부패 문제와 별개로 이것은 공직자로서 공직윤리에 맞지 않는 행위를 한 것 아니냐라는 비판을 받기에 충분하죠. 왜냐하면 상임위, 특히 이태원 참사 관련한 현안 보고가 이루어지고 있는 중에 코인 거래를 했다라는 의혹이 불거졌고 사실상 거래를 한 것이 맞다라고 본인을 시인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이제 직장인으로 치면 회사에서 업무 도중에 이거 한 거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더 나아가서 우리가 이태원 참사 그 정말 수많은 청년들이 안타깝게 목숨을 잃은 그렇죠. 사건이었고 여기에 대해서 정치권이 정말 마음 아파했던 국민들도 함께 마음 아파하셨던 일인데 국회의원의 본분을 다해야 할 시간에 국민이 위임하신 권력을 올바른 데에 사용해야 할 시간에 국회의원이라는 지위를 가지고 오히려 코인 투자를 하고 있었다라는 것은 위법이냐 뭐 불법이냐 이 문제를 따질 것이 아니라요. 국회의원으로서의 자세가 안 됐다라는 비판을 받기에 충분하기 때문에 네. 저는 이 코인 논란을 두고 불법은 아니지 않냐라고 하는 시각 이해는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문제의 본질을 정확하게 비껴가는 것이고 중요한 것을 보지 못한다라는 지적을 드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오롯이 다 민주당에서는 다 위협적인 그런 요소들이 된다. 그렇습니다. 자, 민지수 기자. 지금 김남국 의원 이 코인 관련해서 의혹들이 계속해서 쏟아져요. 네. 우리가 종합을 하려고 해도 이게 너무 많아서 종합을 할 수 없는데 그중에서도 나오는 거 보니까 코인 거래 내역하고 통장 잔고하고 또 뭐가 맞지 않는다 이런 얘기 있던데 이거는 무슨 얘기예요? 맞습니다. 저희 MBN 단독 보도 내용인데요. 김남국 의원이 수십억 상당의 코인을 업비트, 빗썸, 클립 이 여러 개 계좌로 옮겨다니면서 수상한 거래를 한 것으로 의심을 받고 있는데요. 이 한때 이 수십억 원을 호가하던 이 코인을 팔았다고 하면 그에 해당하는 금액이 거래소든 은행 계좌에든 남아 있어야 하는데 그렇죠. 이 김 의원이 신고한 은행 계좌 내역을 살펴보니 되려 지난해보다
잔고가 7억 원이 줄어드는 등 액수가 맞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네. 이 전문가들은 이렇게 복잡한 이체를 통해서 회계 확인 자체를 어렵게 해서 뭐 대리인의 자금을 세탁했다 이런 의혹까지 제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코인을 팔았는데 왜 계좌에는 돈이 남아있지 않느냐, 이거 자금 세탁 이런 의도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이 있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자, 김성주 변호사. 그리고 하나 보면 일전에 이제 제기된 의혹 중에 하나인데 김남국 의원이 이제 거래소에 코인을 공급하는 거, 이걸 이제 LP 뭐 유동성 공급자 투자라고 하는데 이거를 하면서 이제 수수료를 받았다고 해요. 자, 그러면 이거는 수수료를 받았다 그러면 국민의힘에서 주장을 하는 건 국회의원 겸직 금지 원칙에 위반이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어떻게 맞는 주장입니까? 어떻습니까? 이건? 굉장히 좀 색다른 주장이어서 법리적으로 좀 검토를 해봐야 되는 부분이 국회의원의 겸직금지 의무는 당연히 있는 것인데 여기서 이 직이라는 것이 어느 범위까지 갈 수 있느냐의 문제가 되는 겁니다. 지금 직이라는 게 어느 범위까지 갈 수 있느냐? 뭐 이렇게 좀 현실 세계에서의 직업만을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 LP 같은 경우가 그럼 현실 세계에서의 직업이라고 볼 수 있느냐 아니면 코인에서의 이런 좀 유동성 확보나 이런 거를 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에 대해서 LP라는 명칭을 붙이는 것인데 이게 직으로 볼 수 있느냐가 결국에는 법리적인 다툼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는 겸직금지가 되려면 그 단계를 넘어서야 되는 것인데 그게 아직까지는 법리적인 판단이 당연히 없었기 때문에 이 부분 조금 검토를 해봐야 되는 부분이 있고 겸직금지보다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겸직금지보다는 이 영리 추구 자체에 대해서 국회의원의 이제 또 의무가 있기 때문에 국회의원들은 그 직하는 동안에는 딴 데서 돈을 벌 수가 없잖아요. 예, 그거는 이제 겸직 금지와 관련 그러니까 직업을 가지면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겁니다. 근데 직업을 가진 것으로 볼 수 있느냐는 다른 것이고 또 영리 추구가 다른 게 있지 않습니까? 뭐 관련해서 이제 국회의원이 영리 추구를 위해서는 굉장히 조금 뭐 많은 이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이제 그 금지하고 있는 굉장히 관련 법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검토를 해봐야 되는 것이 좀 더 좀 유효한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부분이 일단은 좀 검토를 해봐야 되는 상황이 아직은 조금 있는 모양이고요. 예, 맞습니다. 자, 이렇게 계속해서 의혹이 끊이지 않는 김남국 의원, 여당에서는요 의원직 사퇴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 목소리 좀 들어보겠습니다. 어쨌든 이분은 영혼을 코인장에다가 묻어놓고 계신 분이잖아요. 그럼 뭐 그냥 도망간 거 아닌가요? 아니 왜냐면 본인이 진상조사를 하겠다고 스스로 신청했잖아요. 네, 근데 그리고는 뭐 안 자료도 안 내고 그냥 가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국가를 위한 공적인 마음뿐만 아니라 자기 당을 궁지에 몰아넣는 그러니까 자기 당에 대한 공적인 마음도 없었던 것 같아요. 뭐 이건 국회의원으로서 저는 자격이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김남국 의원의 경우에는 자진 사퇴를 하거나 또는 제대로 그 검찰이나 경찰의 조사를 받아서 제대로 그 진상을 밝혀야 된다. 그리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된다는 게 김남국 의원에 대한 부분이고요. 문성호 전 의원. 어쨌든 김남국 의원 같은 경우에는 뭐 민주당도 제소를 하긴 했지만 그 전에 국민의힘에서 먼저 제소를 해서 지금 국회 윤리특위에 제소가 된 상황이에요. 그러면 앞으로 이제 윤리특위에서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를 지켜보면 되는데 왜 자꾸 옆에서는 아니 사퇴해라 이런 목소리가 왜 나오는 이유는 뭘까요? 이것이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 이제 김남국 의원이 어떤 본인의 평소 정치 행보를 하실 때 어떤 이런 투자 목적으로 인한 코인 활동 등을 어떤 투기 세력이나 이런 쪽으로 이야기를 하시면서 프레임화시켜서 이야기했던 적이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내로남불이 있다. 뭐 여기에서 끝난다면 문제될 것이 없는데 실제 이 투자한 내역을 보면 본인의 재산의 거의 한 3분의 2 정도 되는 9억이라는 돈을 비상장 주식보다도 훨씬 더 위험성이 큰 인지도 낮은 코인에 투자했다는 것이죠. 이것은 내부 정보를 알고 있지 않고서는 일반적으로 할 수 없는 행위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이 김남국 의원이 어떤 뭐 본인의 권한이나 위치를 이용해서 내부 정보를 이용한 것이 아니냐. 만약 이렇다면 이것은 코인 거래자들을 상대로 사기를 친 것과 다름이 없는 범죄 행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만약에 정말로 김남국 의원이 본인이 운이 너무너무 좋아서 지금 수십에서 수백 차례 계속 밝혀지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숫자를 알 수 없습니다만 거래 동안 본인이 꾸준히 위험한 투자를 했지만 꾸준히 이익을 봤다. 내가 운이 너무 좋아서 라고 하신다면 끝까지 싸워나가는 게 맞겠지만 우리는 몰라도 본인 스스로는 알고 계실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만약 본인이 이러한 내부 정보를 받아서 부정한 거래를 하셨다면 먼저 스스로 잘못을 시인하시고 국회의원직을 사퇴하는 것이 앞으로 본인의 잘못에 대해서 책임을 지셔야 하는 부분에서 국민 여러분들께서 많이 온정적으로 보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민주수 기자, 지금 이제 국민의힘 얘기해서 그런데 국민의힘도 자체적으로 진상조사단 꾸려서
김남국 의원 코인 관련해서 들여다보고 있잖아요. 네. 오늘 그 위믹스 코인, 요즘 많이 얘기되는 위믹스 코인 발행하는 위메이드 코리아, 위메이드 방문했던데 네. 여기서 뭐 좀 나온 얘기들이 좀 있을까요? 네, 오늘 오전 분당 위메이드 본사를 국민의힘 진상조사단이 찾았습니다. 현장 진상조사 활동 두 번째 활동인데요. 이 게임 코인 관련해서 김남국 의원 등 정치권에 로비를 한 게 아니냐, 이 내부자 정보를 통한 거래가 된 건 아닌지, 또 이 계획했던 것보다 많은 양의 코인을 유통한 게 로비를 위한 용도 이런 게 쓰인 게 아니냐, 이런 부분에 대해 집중해서 따져 물었습니다. 이런 의혹 제기에 대해서 장형국 위메이드 대표가 직접 관련된 의혹 전부 부인했는데요. 영상으로 보고 오시죠. 유통량 관련돼서는 유통량의 정의의 문제였지 개수의 문제가 아니었기 때문에 외부 투자자들이 갖고 있는 걸 제외하고는 저희가 모두 다 파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에어드랍의 가장 큰 목적은 얼마나 많은 유저를 확보하냐입니다. 매우 크고 작은 에어드랍 이벤트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번 주만 해도 제가 2건의 에어드랍을 승인을 했거든요. 저희 게임에 대해서. 그래서 이게 특정 어떤 사람을 주기 위한 용도로 쓰기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박성민 최의원, 국민의힘의 김웅 의원이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거래 내역을 안 내놓는 김남국 의원보다 더 수상한 거는 이재명 대표다 그러면서 지금 여권에서는 계속 김남국 의원하고 이재명 대표의 연관성을 자꾸 연관짓는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어떻게 보세요? 좀 의심스러운 부분이 보여요? 어떤가요? 근데 저 글을 보면 아시겠지만 그냥 본인의 추정 아닌가요? 그러니까 구체적인 근거 없이 이재명 대표와 김남국 의원을 연관 지으려는 그냥 상대당에서의 정치적인 공격에 불과하다라고 저는 보여지고요. 아니 정상적이라면 이 자료 제출 거부한 김남국 의원을 비호할 리 없다. 그렇기 때문에 뭐가 좀 수상하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 수상하다가 이제 여권에서 주장하는 내용 중에는 사실 뭐 김남국 의원과 같이 뭔가를 한 거 아니냐라는 시각도 깔려 있는 거잖아요. 네. 근데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고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좀 부적절하게 대응을 한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김남국 의원이 이렇게 불성실하게 소명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데 당의 진상조사단이 요구한 자료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고 또는 뭐 연락조차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이런 상황은 상당히 문제가 있죠. 그렇다면 이재명 대표는 오히려 강하게 윤리위제소라는 부분을 오히려 본인이 좀 더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쇄신을 통해서 나왔던 의원들의 의견을 좀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가. 네. 그렇다면 이것은 제 식구 감싸기를 하는 것 아니냐라는 비판의 선에서는 충분히 비판할 수 있지만 이것이 마치 김남국 의원과 무언가를 같이 했다 또는 이런 음모론적인 시각에는 전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자, 김성주 변호사. 앞서 제가 오프닝에서 이재명 대표가 이 과일을 먹는 사진을 보고서 이거를 일부 강성 지지층들이 이거 어떤 의도로 받아들인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 과연 강성 지지층 일부입니다. 일부 강성 지지층 어떤 의도로 받아들이고 있나요? 그거 얘기 좀 해주세요. 예, 말씀 주셨던 저 사진 같은 경우가 이제 지난 16일에 경기 안성에서 열린 청년 농업 현장 방문 및 간담회에서 찍힌 사진입니다. 근데 이 사진에서 과일을 이제 특정 과일을 먹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 과일이 겉에는 푸른색인데 안에는 붉은색이에요. 그렇다 보니까는 이게 당의 색깔이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푸른색이고 안에 이제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붉은색이지 않습니까? 네. 그런 부분들을 조금 암시를 하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자들에 대한 어떠한 뭐 좀 조치를 취하겠다라는 성격이 아닌가라는 일부 강성 지지층의 이런 좀 의견이 있다 보니까 그와 관련해서도 뭐 여러 가지로 좀 해석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박수민 전 의원, 이게 보고서 일부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우리에게 시그널을 보냈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시그널을 보낸 건가요? 어떤가요? 이게? 그러니까 저 사진이 시그널로 인식되는 상황이 참 문제인 것 같습니다. 당연히 특정 과일을 일부러 달라고 해서 드시거나 이것을 뭔가 시그널로 활용하려는 의도가 저는 추호도 없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다만 제가 오히려 더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은 충분히 그냥 있을 수 있는 장면을 두고 누군가를 공격하라는 지령을 당대표가 내린 것이다라고 해석되고 있는 이 상황이 상당히 당 안에서는 좀 이런 분위기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이 강성 지지층들이 좀 도넘은 비난이나 비판 이런 부분들을 당에서 어떻게 좀 규제를 할 것이냐 또는 제어를 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갈등의 골이 더 깊어져만 가고 있는 상황이고 당은 이것을 오히려 대응하지 못하고 방치하고 있는 이런 악순환이 계속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뭐 이전에도 이재명 대표가 좀 자제도 요청하고 많이 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좀 불거져요. 뭐 김남국 의원, 뭐 제명한 이런 서명한 의원들 뭐 이렇게 뭐 추적을 또 한다고 하고 이재명 대표가 또 다시 좀 나서야 되나요? 어떤가요?
저는 좀 나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더 중요한 것은요. 원칙을 우리 안에서 좀 세우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원칙이요? 사실 정치인은 언제나 누구에게나 비판을 받을 수 있는 위치에 있죠. 그리고 마땅히 비판을 언제든지 받을 수 있는 마음의 자세가 되어 있어야 하지만 사실 이런 강성 지지층 분들의 무언가 뭐 언행이 문제가 되고 있는 이유는 그 도가 지나치다. 라는 문제제기가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렇다면 사실 이런 특정 과일을 언급하는 저 단어가 마치 변절자를 가리키는 단어로 쓰이고 있고 그 변절자가 실제 변절해서 변절자가 아니라 주류의 의견과 다른 의견을 내거나 지도부에 대해서 비판을 하거나 이런 경우에 많이 쓰인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다양성의 가치가 존중되어야 하는 정당 안에서 이런 단어가 사용되어도 맞는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닌 건 아니다라고 이야기해 줄 만한 리더십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과일 먹는 사진까지 해서 프레스룸 라이브 오늘 순서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